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아주 시끄럽지요. 정치권에서는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를 두고 참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오징어 게임판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 1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뭐하고 살았나 참 자괴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판 저 너머에 전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에서는 전관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재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이제 변호사님이시고 예. 사회 리더 아니겠습니까? 말이죠, 저희도. 말이세요? 예. 신중권 말께서는 예. 퇴직금 얼마나 받으십니까? 퇴직금이요? 제 법원에서 퇴직할 때 한 1억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판사하셨는데 예. 10년 넘게 하셨죠? 11년 했습니다. 11년 하셨는데 예. 자산투자관리사인가요? 예, 대리로 6년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퇴직 차라리 그걸 할 걸 그랬어요. 그러네요. 나름 1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50분의 1밖에 못 받았네요. 예. 박 변호사님은 뭐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사무원들 퇴직금도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상당히 부담이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50억은 주진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우리 모두 가진 돈을 다 합쳐도 50억은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퇴직금이요. 예. 알겠습니다. 전관 예우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전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전관의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원에서 전관이라고 보는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전관이란 뭡니까? 전직 관리를 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관 예우는 풀었으면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 설명하면 전직 판사 또는 검사, 특히 부장 이상, 지청장, 지검장을 포함해서 퇴직한 뒤에 변호사 일을 할 경우에 현직 판검사가 약간 판결이나 수사에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관 예우 근절을 외치던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재판을 가게 되면 무조건 전관을 찾는다. 네. 이것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전관 예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이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이제 영향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전관 아닌 변호사들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법조계가 좁기 때문에 연수원, 동기, 그다음에 대학교 선후배, 그다음에 같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로펌,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신림동이나 고시촌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더 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걸 강조합니다. 예. 그러면은 신 변호사님도 전관 아니신가요? 형식적으로는 정관이지만 실적으로 제가 정관 예우를 받을 정도의 급은 아니죠. 그럼 겸손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정관이라는 게 예전에는 사실은 평검사 출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관이라는 건 박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판사 이상, 부장검사 이상을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같이 평판사 출신을 어디다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죠. 그래서 단독 판사를 하셨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정관이었기 때문에 그거만으로 사실은 어떻게 어필한다기보다는 예. 이건 제 변명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간에 판사를 11년 동안 했기 때문에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어떤 걸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양형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이 정도 사안에서는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 누구한테 청탁을 해달라거나 부탁을 해달라거나 사실 이 정도 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 사실 서초동에서도 실무사로 보면 정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전화 청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한 사람들을 그렇죠. 전관이라고 하지요. 예. 법리를 잘 알고 이런 거야 그렇죠. 이런 전관의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로펌 지금 소속되시고 예. 전관들 있으십니까? 로펌에 혹시? 예, 저희도 검사 출신도 있고요. 어. 저도 판사 출신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검사장이나 법원장
뭐 대법관, 재판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는 다 말씀 저도 평판사고 평범한 출신들 예. 이렇게 약간 마이너들만 모여 있습니다. 로펌 중에 평민 그렇죠. 아주 알겠습니다. 평민보다는 조금 높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나름 육두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아니지만. 도장값이라고 있어요? 이 도장값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임을 하지 않으면서 사건에 대해 실제적인 진행을 안 하면서 도장만 이름만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대법관들 워낙 그 상고가 어려워요. 상고는 사실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어떤 경우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읽지도 않는다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건을 봐달라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법관 이름 정도는 들어가줘야 이 사건을 좀 봐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변호사가 뭐 서면 작성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름 하나 얻는 거죠. 봐달라고. 그러면 대법관들이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까? 정관들 이름 그러니까 없으면? 뭐 그거를 대략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뭐 그걸 뭐 자기 사건처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전에 들리는 말은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도장값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5천만 원이요? 예, 예. 뭐 지금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도 뭐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고 들리는 소문이었기 때문에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5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위 검사들은 사실 도장값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도장을 찍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안 남기고 예. 전화나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구두로 하기 때문에 뭐 남길 일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장값보다는 그냥 말한 거에 대할까? 전화값?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전직 검찰총장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비교적 뭐 최근은 아니지만 이건 뭐 꽤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전관 총장 굉장히 유명했어요.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저 사건 뭐 얘기하고.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같이 생활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전화는 꽤 왔었어요. 예. 지금은 다 판사들 전화 받으면 다 녹음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화를 아예 안 해요. 전화를 아예 안 받고. 뭐 사적으로 아니면 뭐 개발 현재 휴대폰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무실 전화거나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다음에 또 요즘은 특히나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몸을 많이 사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예전에 한번 처음에는 뭐 안부 전화, 동원에 동기들도 있고 지금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전화했는데. 되게 막 쭈뼛쭈뼛하면서 혹시나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경계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안부 전화도.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송도한 전 재판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었나요? 어쨌든 예. 사건에 이제 변호를 맡았었다. 그래서 또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분 도장값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5천만 원 아마 또 재판관하고 대법관. 그다음에 아마 그분은 실제적으로 다른가봐요? 변론을 했기 때문에 도장값이라고 부르기는 도장값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수임료인 거고. 수임료. 다만 이제 정관하고 나름 경력이 좀 많으시니까 제가 보기엔 그 정도 금액은 모르겠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2천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예. 그분의 경력이나 이거 봤을 땐 그다음에 다른 변호사하고의 수임료에 비교했을 때는 아주 고액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로펌 가면 그냥 정관 아닌 변호사가 수임하는 경우라도 몇 천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한다면 무조건 그 금액이 높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임료 질문 이어서 신 변호사께 더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박 변호사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형 로펌 등의 정관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우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예. 요즘 대우는 어떻습니까? 대형 로펌 기준으로 보면? 제가 직접 대형 로펌에 들어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들리는 거에 의하면 예전보다 대우가 많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지금 대형 로펌도 빈입빈 부익부예요. 거기도 사실 그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잘 되는 데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트너 변호사급에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한창 일해야 될 어서 변호사 중에서도 비전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아예 자기들이 따로 로펌을 만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년간 보장이 2년인가 그랬고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금 쪽으로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기사 딸린 차량이 나오고 그래서 한 달에 월 2, 3천 정도는 2, 3천.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리면 어떤 분은 1,500, 1,500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가지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금액이 내려간 것 같긴, 보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법정에서 전관은 전관끼리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감이 안 되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안 붙여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형사소송에서는 주로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쓰고 이제 재판 가면은 판사 출신 정관을 예. 주로 씁니다. 근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있는데 만약에 원고가 정관을 썼다. 그럼 피고도 나도 급을 맞춰야지 하면서 정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사건에는 무조건 정관이 붙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정관이 붙고 실제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정관들과 지인이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수원 동기, 뭐 대학교 선후배, 뭐 신림중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고 메일 같은 데서 딱 프로필을 올린대요. 프로필을 올려서 아는 사람, 있는 사람, 뭐 연락 바람 이렇게 하면은 쫙 다 돌리면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뭐 어느 법원에 어느 판사 아느냐. 그거 그러니까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거기와 친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검색하면 이제 뭐 대학 연수원이나 연수원 같은 하더라 아니면 고등학교 선후배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부터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아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건 수임 말고 전화만 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거절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한쪽에 정관을 선임하면요 상대방 쪽에서 의뢰인들이 정관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불안하거든. 네네. 저쪽에 연관 붙었다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관과 정관이 붙는 경우가 그 민사사건에서 보통 그렇게 해서 붙는 경우가 많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전화들 많이 봤는데 저는 잘 응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 맞습니다. 되잖아요. 소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될 수 되게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들 걸지 마십시오.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법관이셨으니까 여러 사건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정관들 예. 실력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정관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만 올리고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어쏘 변호사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법정인 출석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얼굴마담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만 있고 한두 마디 물론 하긴 하죠. 근데 그게 뭐 깊이 있게 뭐 변론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실력이라는 거를 뭐 판가름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고요. 다만 근데 아무래도 좀 제대로 만약에 예를 들면 변론을 하는 사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거는 뭐 개개인의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정말로 뭐 좀 경력이 있으시고 뭐 법원장 하시까지 하셨던 분들 보면 확실히 좀 깊이가 있는 분들도 있어서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편차가 심해서 그거는 인류적으로 뭐 정관이라고 다 실력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개개의 편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관들이 네. 법정에서만 계셨으면 좋겠는데 밖으로 자꾸 나오십니다. 예,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데 유독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고문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직원 14명의 자본금이 3억밖에 되지 불가한 이 부동산 개발 업체 자체가 거물급 법조인, 그러니까 예. 빅샷을 다 포진해가지고 철벽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순환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최순실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예. 등 우리가 이제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봤던 분들이 전부 여기에 고문단으로 철옹성 같은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조금 이제 관계들이 이상한 게 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장관급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관장하는 자체의 장관급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취임 이후, 그다음에 퇴임한 이후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과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때 관련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창가 방패였잖아요. 그 둘이 또 한 배에 탔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 예.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되는 남욱 변호사가 이전에 2015년에 대장동 개발 로비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그때 검사가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예. 이 두 분도 같이 이 배에 타서 상가 방패가 다 한 배에 타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거물급 법조인 빅샷으로 방패망을 구축한 목적이 단순히 법률적 조언이라고
볼 수 없고 아마 이런 고문단의 법조 이력 자체가 두텁기 때문에 예. 어떠한 이제 이 업체가 부당한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동원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조 출신으로 외곽에 철벽을 친 거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질문을 첨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만배 전 기자죠. 김만배 씨에 대해서 좀 집중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법조 생활을 했으니까 뭐 많이 알죠. 그리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성격? 좋게 말하면 친화적인 성격이었고 일단은 이 김만배 씨와 다른 법조인들, 지금 나온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법조인들 전현직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김만배 씨가 지난번에 27일인가요? 경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위 정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좋아하는 형들이었다. 형님들이었다. 공개적이고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 나와가지고 형님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그 단면을 보게 되면은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미루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원래 대장동 판을 짰던 사람이죠. 처음에. 예,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부동산 개발 쪽에 일찍 투신을 해서 그쪽에 시장을 자기가 개척을 해온 사람이죠. 그런데 강찬우 당시에 수원지검장이 수사를 해서 이제 구속을 시켰죠. 네.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 남욱 변호사를 변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남욱 변호사하고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차이가 안 나요. 연수원 차이가 그렇죠.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고 같은 법무부인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법무부인 소속이었으니까는 이 사람이 구속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좀 나서달라고 해서 법인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하고 박영수 특검은 인연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인연이냐면 잘 몰랐던 사람인데 서울고검장 끝나고 강남으로 가기 전인가 변협 선거가 있었습니다. 회장 선거가. 그때에 박영수 특검에게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는 강남에 있는 변호사들, 전문 변호사들인데 그때 있었던 서포터 스텝이라고 했던 변협 캠프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들이 바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업자 사건에서 수산업자를 대리했던 강남 소속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동인 6호인가요? 천화동인 6호에 나왔던 변호사, 조모 변호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제 캠프를 따라다니면서 본인들이 도와줬죠. 도와줬고, 근데 참패를 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참패를 하고, 변협회장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 없다. 하고 모인 것이 남욱 변호사, 조모 변호사, 그리고 거기 이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같이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소속 변호사들 얘기로 말로는 도원결의를 했다. 그래서 모두 이제 대장동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방송 중에 노영희 변호사의 이슈 삼합 그때 얘기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시 김만배 기자죠. 김만배 기자가 변협 캠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멀리서. 근데 기자가 변협 캠프에 들어와서 지원하고 이런 건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건 힘들고 기사를 본인이 쓰지 않는 한. 근데 그렇죠. 김만배 기자는 기사를 또 안 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기사를 안 쓰는 기자였다는 거예요. 됐고 친분 때문에 이제 와서 도움을 주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게 깊이 관여됐다라는 단정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경재 변호사 갑자기 들어간 거 이거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 2016년이죠. 2016년 말에 특검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박영수 특검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가 됐어요. 굉장히 안 좋은 사이가 돼서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파악이 됐는데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을 끝나고 특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온 사람이 이경재 변호사예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박영수 특검하고는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대척점에 서 있던 이경재 변호사 상징으로 불러들인 것 아니냐. 완전히 극으로 갔네요.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예.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김기동 검사장이 또 나와요. 부산지검장 했고 아주 특수사의 아주 달인이죠. 근데 이 양반이 김기동 전 검사장이 당시 이제 그 이동열인가요? 이동열 서울 서부지검장하고 같이 작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꿈도 못 꿨어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들어가서 만들어 심의에 신청을 해보자 이렇게 됐고 결과 굉장히 좋았어요. 수사 중단 권고하고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판이 돌아가고 있고요. 참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는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저도 추석에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뭐 했니? 너는 뭐 했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뭐 팔자련이 하고 이렇게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음 좀 박 변호사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관들, 부장판사, 부장검사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받지요. 예. 화천대유는 여기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 퇴임한 이제 권 전 대법관이 그해 11월에 이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예. 이 전직 대법관 취업 제한 대상에 이 회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그 퇴직한 대법관이 3년 동안 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못하는데 그 업무와 관련성 있는 곳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곳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으로 자본금 10억 원, 예. 그 다음에 연간 외형 거래액,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0억 이상의 사기업, 연간 외형 거래액 100억 이상의 로펌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근데 화천대유가 지난해 말에 그 자본금이 3억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본금이 3억이면 어떻습니까? 1000배로 지금 수익이 뛰었는데. 예.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 참고적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그 주주가 천화동인 1호입니다. 1억 4,700만 원을 넣어서 1,208억을 얻었습니다. 이 화천동인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의 아내분이라고 예. 알려져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돈 다 쓰고 죽으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대대손손 남겨줘야죠. 알겠습니다. 힘을 내서 좀 더 가보시죠. 예? 그 자괴감 때문에 자꾸만 한숨들을 쉬시는데. 신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화천대유 고문으로 등장하는 전관들, 이게 그냥 병풍이냐, 아니면 실제로 로비에 들어갔느냐, 이런 내용으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런 실제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자문 변호사, 고문 변호사라는 역할로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뭐 자문 고문 할 일이 뭘 크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이 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냥 매달 얼마씩 받는 걸 그냥 수입만 받을 뿐이지 거기에 따르면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저쪽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 동생이라고 말했으니까 친한 사람들 내가 좀 챙겨주겠다 이런 의미로 아마 했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어쩌면 뭐 사무실 운영하는 데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건 사실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보통은 많이 이런 자문계약이나 고문계약을 체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떤 문제가 되는 회사들 보면 자문계약이나 고문계약 체결했던 정관들 명단이 몇 년 전에도 한번 쫙 네.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보험 성격이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예 미리 사전에 어떤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했으니까 여기다 뭐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또 그걸 또 내세워서 홍보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빠방한 자문단, 고문단을 갖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홍보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적으로 이래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예. 뭐 특별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현재로는 뭐 특별히 나타난 건 없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건설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여러 허점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변호사 등록도 안 했고 예, 예. 문제가 있는데 예. 대법관까지 여기 들어갔다라는 건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사실은 충격적이죠. 대법관은 제가 법조계에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최고에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예. 굳이 그 모르겠어요. 얼마를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돈 받겠다고 어떻게 보면 법관으로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은 걸밖에 안 보여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모범을 보인 것처럼 학교에 가서 후학을 양성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러 변호사 안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 길이 있어요. 물론 변호사 활동하는 거를 차라리 그걸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변호사 그거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문 계약을 체결해서 돈만 챙기는 이거는 조금 글쎄요, 뭐 그걸 법적으로까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조금 그래 보이고 예. 좀 후배 입장에서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들 들어간 효과는 이렇게도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 인물이 남욱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남욱 변호사가 먼저 판을 펴놓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김만배 씨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그러려면 돈을 끌어와야 되고 그렇죠.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병풍을 쫙 세운 거죠. 네. 완전한 병풍을 세우고 돈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 하나 컨소시엄이 AMC로 화천대유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기사에도 이제 자세히 써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 컨소시엄이 AMC로 화천대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맨파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파워가 좋았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병풍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떠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건이 문제가 생겨도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호인으로 나서든지 뒷서거리를 어떻게 해야죠. 하든지 네.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병풍이지만은 좀 덫에 걸린 병풍이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뭐 정관까지는 꼭 아니더라도 이 사기 사건에 보면 변호사들이 얽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뭐 사기 어떤 계획을 딱 짜놓고 이게 홍보를 할 때 뭐냐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아니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나와서 실제로 가서 가서 브리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건 안전하다라는 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 신뢰감. 예. 그래서 법조인들 내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래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겠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딱 보면 뒤에 봤더니 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쟁쟁한 분들이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쫙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야 이분들이 참여할 정도면 이분들이 자문하고 고문할 정도면 여기는 문제 없는 데구나. 그 과감하게 투자해도 상관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오히려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병풍을 이게 가려보는 법, 식별하는 법도 보면 논리성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좀 황당했던 것이 박영수 특검하고 이경재 그렇죠. 변호사 그게 같이 고문으로 편성돼 있다. 이거 약간 좀 냄새가 난다라고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이제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더 따라가도록 하고요. 박 변호사님, 네. 오징어 게임을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된 인물이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네.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이거 지금 요즘 뇌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천대유 측에서는 산재 위로금과 이제 성과금이 포함돼가지고 50억을 받았다고 하고 퇴직금은 한 3천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49억 7천은 산재 위로금과 이 성과금으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산재 소송을 많이 하는데 산재 소송으로 뭐 안타깝게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균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이 1, 2억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산재 청구에 관해서 뭐 인정되는 비율도 되게 작고 그다음에 뭐 기왕증 이런 것들을 원래 있었던 질병 같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정 비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준다. 무슨 뭐 엄청난 몸값에 무슨 마이클 조던이 살아온다 하면 가능할까요?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상도 퇴직금 자체를 이제 뇌물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주면서 직접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퇴직금의 의미로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예. 신 변호사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게 보입니다, 이게. 근데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문제 삼았을 때 이거 퇴직금이었다. 근데 대리가 무슨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냐. 그러니까 산재다. 근데
지금 산재라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당시에도 뭐 조기 축구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조기 축구계의 메시였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막 히어로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사 뭐 이런 자료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뭐 그러니까 뭐 퇴직 어떤 뭐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과급 받았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200억을 유치했다든가 뭔가 돈을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10% 뭐 이렇게 줬다 뭐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냥 성과급과 산재와 퇴직금을 합쳐서 50억을 준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박근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가 사실은 굉장히 팍해요. 지금 산재 나온 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한 경우라도 뭐 기껏해야 몇 억, 1, 2억 이상 뭐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산재를 입었길래 뭐 50억이나 되는 돈을 줬느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닌 그 아버지한테 간 돈 아니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말하신 것처럼 뭐 뇌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금에 대한 반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자한 게 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서 아들한테 일종의 증여를 또 증여가 사전 증여가 또 되는 거니까 이게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를 투자해서 불어난 거를 바꿔서 나중에 아들한테 주느니 바로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는 형식으로 해버리면 추가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투자한 것도 숨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박히는 게 아닌가 제대로. 만약에 정말로 정말로 이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었다면 어떻게 산정되는 걸 명확히 밝힐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 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뇌물이든 아니면은 투자금에 대한 회수든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고소고발로 뇌물 혐의 적용돼서 고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그렇죠. 김호수 검찰이 얼마나 진실에 접근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 여기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예. 검찰 수사 시즌이잖아요. 네네. 전관예우들 이 수사에서도 전관예우를 받을까요? 지금이 이제 직접 수사를 관할하는 그 4차장 산하의 경제범죄 형사부에 배당이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전관예우가 이미 문제가 됐다. 이 전관예우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하는 사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또 전관을 써가지고 본인들도 전관이고 또 전관 변호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예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조계 판사는 오만으로 망하고 검사는 공명심으로 망하고 변호사는 탐욕으로 망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본인께서 직접 지으신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법조계에 있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망하네요. 네? 다 망한다고.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세 명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사실 서초동에 거지는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들이 탐욕으로 망하게 되는 게 아닐까. 최후 결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정관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본인들은 정관 뭐 예우라는 생각을 본인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이만큼의 지위에 있었고 내가 이만큼의 실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급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어야지 믿지 안 그러면 안 믿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이거 정관이 문제됐으니까 정관 아닌 사람을 써야지 그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검찰의 수사 같은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사실은 거기서 들어오고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뭐 애매한 사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다. 그게 뭐 저쪽에서는 정관예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기네들 정관예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판단을 마땅하게 뭐 제가 적당하게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한때 같이 근무했거나 아니면 모셨던 분들에 대한 거를 쉽게 특히나 검찰 조직은 더 그래요. 사명하복이 옛날에 심했던 거기 때문에 검찰 동일체 원칙 이게 항상 유지돼 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거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사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단 뭐 배당까지 다 됐던 그런 정책이었고 사업이었기 때문에 환수 얘기도 많이들 궁금하신데 이 부분은 수사가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뇌물범죄, 횡령범죄 또 환수할 수 있는 범죄가 또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다루기는 어렵겠으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그 포인트가 잡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로는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민사는 그 시민들이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 있어서 배당 자체가 잘못됐다. 어떻게 7%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몇십 퍼센트 갖고 있는 50% 이상 갖고 있는 사람보다 우선주보다 더 많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렇죠.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주주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 주주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인가요? 그래서 피해자 격이니까. 근데 거기는 또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는 뭔가 좀 얽혀있다고 지금 봐서. 그렇죠. 예. 거기가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원래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건 배당결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시민이 소송하는 거 아마 각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수익 환수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국감이었나요? 국감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지금 대장동 사건은 거대한 블랙홀이 돼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삽시간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조금 있으면 대통령 뽑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법조계에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격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런 말도 생기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전관예우 도장값, 그건 옛날 말이고 이제는 병풍값. 참 씁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고 또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고 객관적인 감시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최후 변론은 댓글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입니다. 기탄 없이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